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퇴진하면 내 삶이 나아질까요? 어느 청년의 질문입니다. 실제 팟짱이 광화문 촛불 집회를 취재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지난해 12월 9일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뒤로 지금까지 정치에 어떤 변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국민들이 기나긴 기다림 속에 사실상 갇혀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문제는 이 기나긴 기다림 끝에 국민 개개인들에게 돌아갈 어떤 정치의 커다란 변화는 어떻게 가능할까 하는 점인 것 같은데요. 그것을 직접 구현하겠다고 나선 분이 계십니다. 정의당의 대선 후보로 경선에 도전장을 내신 심상정 대표 모시고 자세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우리 저 오마이뉴스 특히 팟짱 네. 청취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제가 이제 앞에 리드에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사실 이 대목은 심상정 대표의 출마 선언문에 제일 위에 올라와 있는 네. 대목입니다. 그만큼 좀 대표님의 가슴을 쳤기 때문에 이게 제일 꼭대기에 올라왔던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실제 이런 얘기를 직접 현장에서 많이 들으셨습니까? 굉장히 많이 들었고요. 네. 또 제가 평소 늘 정치하면서 각오를 새롭게 했던 우리 삶의 현실이기도 해요. 네. 그러니까 87년 민주항쟁이 독재 권력을 무너뜨리는데 그 목표가 있었다면은 네. 이번 그 천만 촛불 시민혁명은 오롯이 네. 국민의 삶을 지키는데 그 결과로 나타나야 된다 이런 생각이고요. 네. 오로지 국민의 삶을 위한 것이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광장에 나가서 많이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고등학생 청년들이 쏟아져 나오게 된 계기가 된 게 정유라 씨의 돈도 실력이라는 네. 말인데 그 말이 얼마나 공감이 됐으면 거꾸로 네. 역설적으로 그렇게 청년들이 몰려 나왔겠습니까? 그래서 돈이 실력인 사회가 아니라 노력, 땀이 실력인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고 또 그런 정의로운 사회 만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지금 저희 정의당이에요. 네. 저는 이번 대선에서 국민의 삶을 바꾸는 과감한 개혁 정부가 세워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일에 누구보다도 적임자가 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방금 저희 화면을 통해서 그 대표님의 출마 선언 영상 여러분들 함께 보셨는데요. 눈물을 흘리셨어요. 아니 그 어디 보도 보니까 네. 제가 구로공단 생활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렸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고 네. 그 창원에서 연사로 나선 네. 그 24살 정기공 그 친구 영상을 제가 여러 번 봤어요. 네. 그런데 그 친구가 중간에 이대로 20년 30년을 살려고 하면 저는 더 이상 못 살겠어요. 그 얘기 할 때마다 그렇게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거는 정말 그 친구가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네. 그래서 다음 대통령은 무엇보다도 사람을 살려야 된다. 우리 청년들에게 청년들을 부축해서 이렇게 세워야 되고 또 워킹맘들에게도 희망을 줘야 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나 또 뭐 영세 자영업자들, 농민들 이런 분들 땀 흘려 일하는 분들에게 또 꿈을 꿀 수 있는 네. 그런 사회를 꼭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정말 땀 흘려 일한 만큼 고르고 적당한 배분이 안 되는 것 때문에 공정하지 못하고 불평등한 것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건데요. 대선 주자 가운데는 처음으로 땀의 의미, 그러니까 땀의 그 진정성을 좀 강조한 대선 후보가 아닌가 이런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지금 가장 불평등이 심한 나라인데 네, 그 배경을 보면 네, 산업화 30년, 민주화 30년, 60년 동안 네, 우리나라 정부는 다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부였어요. 재벌 대기업을 위한 정부였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노동은 철저히 외면됐죠. 네. 최근에 일자리 대통령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좋은 일자리가 정책이 없어서 또 방법을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고 네. 결국은 그만큼 기득권을 밀어내야 네. 가능한 일이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점에서 저는 그 다음 정부가 진정으로 양극화 해소의 의지를 갖고 있다면은 네. 노동 문제를 노동 가치를 존중하는 것을 제1의 국정 과제로 삼는 정도의 그 의지를 보여야 된다. 그래서 제가 노동을 제1의 국정 과제로 삼겠다고 했고 또 고용노동부를 부총리급으로 격상시키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국회에서 정부를 각 네. 부처를 상대해 보면 네. 뭐 여야를 막론하고 지금까지 정부는 뭐 기획재정부나 네. 또 국토부나 네. 또 산자부 네. 이런 경제 부처들이 모든 정책을 주도하고 네. 뭐 고용노동부, 환경부, 여성부는 네. 정말 찍소리 못하고 따라야 되는 그런 구조로 국무회의가 구성돼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기득권을 대변하는 경제부처를 견제하고 실제 노동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네. 고용노동부의 지위가 그만큼 다른 부처들을 관리할 수 있는 위치에 가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야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냐. 최소한 네. 네. 그런 생각에서 제가 그런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를 한 거예요. 네. 그렇지 않으면은 뭐 네. 지금 수많은 공약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네. 결국은 마음 뭐 차기 대통령이 뜻이 있었다 하더라도 네. 이게 국정의 우선순위로 명확하게 네. 위상을 정하고 그에 따른 국정 운영의 시스템을 갖추지 않으면 네. 결국은 이제 어디 뭐 정책 자료집 속에서 뒤져봐야나 나오는 네. 이제 그런 식으로 또 뒷전으로 밀리게 되고 네. 그러면 우리나라 양극화는 더 심화될 겁니다. 말씀 주신 대로 일자리 대통령, 그러니까 일자리를 뭐 50만 개, 뭐 100만 개, 150만 개 만들겠다. 근데 이제 그것은 이명박 정부 때도 많이 들어봤던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모든 대통령 후보들이 네. 87년 이후에 다 일자리 창출을 중심 목표로 제시를 했었어요. 네. 그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양질의 일자리 그리고 일한 만큼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이제 그런 건데 대표님께서 열심히 일하면 일한 만큼 대가를 받는 행복한 사회를 만들겠다 이런 네. 말씀 주셨는데 이게 좀 구호성 아니냐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능하게 만들 수 있을까? 이제 이 공약과 관련해서는 네. 심상정이 가장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권력의 의지가 네. 이제 실리는 것만 갖고 되질 않고 네네. 결국은 이제 우리 사회 전체의 어떤 그 대전환의 의식 개혁과 네. 또 노사정 국민적인 어떤 대타협이 필요하지만은 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권력의 의지라고 봐요. 그 권력의 의지는 저절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네. 또 정치를 하면서 노동의 그 참담한 현실을 잘 알고 네. 또 기득권에 일관되게 맞서서 노동의 권리를 보호해 왔던 네. 그것을 위해서 싸워왔던 사람만이 저는 책임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뭐 구체적으로 정부가 구성이 됐을 때 네.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노동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우선 조치, 네. 또 차선의 조치, 또 노동계까지를 설득하면서 사회적인 대타협을 이루어야 될 과제까지를 충분히 아주 구체적인 수준에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주신 대로 사실은 진정성을 의심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결국 힘이 문제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심상정 대표가 노동부 장관이라도 빨리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근데 그만큼 뭐 노동 현실이
척박하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노동부 장관이 이 문제 해결 못합니다. 우리나라 노동부 장관은 네. 아주 힘이 약한 부서예요. 네. 거의 경제부처에 뭐 종속돼 있다시피 한 네. 부처고 네. 또 지금 현재 노동부를 구성하고 있는 관료들이 물론 이제 권력의 의지가 달라지면 변하면 좀 뭐 달라지겠지만은 네. 오랜 세월 동안 기업의 노무관리 부서처럼 맞아요. 그동안에 길들여져 왔기 때문에 네. 현재 고용노동부 가지고 노동개혁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인 어떤 부처 구조 개혁이 필요하고 네. 또 그 대기업들을 대변하는 부처와의 어떤 힘의 균형도 네. 새롭게 조정을 해야 돼요. 이것이 다 대통령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군요. 다른 나라도 그런가요? 다른 나라도 서구 선진국이나 유럽 사회도 이렇게 노동부가 이를테면 기재부의 무슨 그 하위 부서처럼 그렇게 돼 있습니까? 그러니까 유럽 사회에는 유럽의 그 복지 국가의 원천은 네. 노동의 힘이 그렇죠. 시장을 통제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만큼 노동조합이 3인당을 강화시켰고 네. 그 3인당이 이제 노동의 힘을 바탕으로 해서 네. 그 재계와 이해관계를 조정해내는데 제도적으로 성공한 게 복지국가거든요. 네. 이제 그런 점에서 거기는 뭐 부처의 문제가 아니죠. 이미 힘의 균형이 네. 그만큼 이루어졌고 또 그런 노동을 대표하는 3인당이 뚜렷한 어떤 이념과 네. 노선 그리고 정책을 일관되게 네. 수십 년 동안 그 추진해 온 덕분이죠.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스웨덴 같은 복지국가 됐으면 좋겠다. 네. 그 3분의 2가 넘습니다. 그렇게 그 복지국가에 대한 열망이 높은데 네. 말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그런 그 국민의 삶의 질이 높고 고용이 잘 보장되고 네. 복지가 잘 돼 있는 그런 나라는 하나같이 3인당 같은 진보 정당이 그 사회의 주축 정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네. 이제 유럽의 3인당 같은 성격이 정의당인데 네. 이 정의당이 이런 소수 정당에 머물러 있는 그 정치 구조가 네. 지금 우리 사회의 그 극단적인 양극화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물론 뭐 민주당이나 다른 정당들도 네. 이제는 복지 의제나 경제 민주화 의제나 저희 진보 정당이 단 혼자 주장했던 의제들이 이제 다 보편적인 의제가 됐는데 네. 네. 중요한 것은 뭐 이미 그 답안지 다 나와서 답안지 다 보고 답 쓰는 것은 힘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의지가 실리는 게 아니죠. 네. 그런 논리로 따지면은 박근혜 대통령도 저희 정의당 공약 가지고 당선됐잖아요. 맞아요. 경제민주화 복지.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상황은 더 거꾸로 갔다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민주당도 노동 이야기하고 복지 이야기하고 경제민주화 다 이야기하는데 네. 정의당이 뭐 따로 존재할 필요가 있느냐? 저는 주장하는 만큼 그것이 민주당의 정체성, 확고한 정체성으로 네. 정립돼 있고 실행 의지가 확인되면 뭐 따로 있을 필요 없다고 봅니다. 근데 제가 호남 같은 데 가서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 여당으로 있는 네. 호남 지자체 같은 데서 그 청소 노동자들 그 투쟁할 때 가보면은 네. 노동 문제에 대한 인식이요 새누리당하고 전혀 다르질 않습니다. 그런 점에 놀래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몇몇 의원님들이 그 비슷한 칼라 정의당하고 갑을 예. 을지로위원회 을지로위원회, 만들어서 예. 열심히 하시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은 네. 중요한 것은 당의 정체성으로 확립되고 당의 당력이 집중돼야 되거든요. 네. 민주당이 야당이지만 갖고 있는 권력이 많습니다. 지방정부, 시장, 도지사 후보 추천할 때 네. 민주당의 당론과 다른 정체성을 갖는 사람들은 걸러내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당이죠. 네. 네. 그런 권력을 가진 분들이 뭐 박원순 시장 또 이재명 시장처럼 잘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네. 또 대부분은 민주당 뭐 대표나 또 대선 주자가 이야기하는
이런 노동의 가치, 복지하고는 전혀 반대로 네. 가는 그런 분들이 많다는 거. 예. 그런 점에서 이게 이제 실제 네. 실행 의지를 강화하려면 저희 정의당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는 뭐 민주당하고 정의당하고 합쳐라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 근데 저는 이제 질문을 많이 받아요. 현장에서 그리고, 예. 그리고 이제 뭐 방송에서도 질문을 네. 많이 받고 현장에서도 많이 받는데 네. 또 그런 주장의 일리도 있죠. 왜냐하면 주장이 크게 다르지 않으니까. 근데 우리나라의 정당이나 또 정치인들의 네. 이 공약이나 약속이라는 것이 참 참을 수 없을 만큼 가볍고 네, 그렇죠. 또 무책임한 것이기 때문에 말만 가지고 평가할 수는 없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제 국민들도 누가 실천할 것인가. 그러니까 실천의 진정성을 지도자의 덕목으로 가장 많이 체크 포인트를 우선 잡는 국민의 것 같아요. 삶이 바뀌어야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결과로서 책임져야 예. 되고 네. 뭐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심각한 얘기죠. 지금 저희 정의당이 원내 정당 중에 제일 왼쪽에 있는데 네. 지금 야당들 뭐 바른당 후보들까지도 저희 정의당 공약을 다 넘어섰어요. 예를 들면 재밌네요. 모병제 예. 같은 네. 경우는 모병제 저 예전에 우리 당에서만 주로 검토를 했는데 지금 네. 남경필 지사가 지사는 저희는 징병제 아직 분단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징병제를 바탕으로 한 모병제, 그러니까 예. 한국적 모병제를 이야기하는데 이분은 그냥 100% 모병제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기본소득제 같은 경우도 네. 이제 저희 진보 진영에서 주로 검토해 왔고 맞습니다. 또 그런 어떤 급진적인 전환에는 많은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네. 매우 단계적으로 접근하고 있는데 네. 전면적인 지금 기본소득제 시도하고 이렇게 그러니까요.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 저는 이제 그걸 이제 포퓰리즘이라고 비판들을 많이 하는데 네. 뭐 꼭 그렇게만 볼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그만큼 한국 사회의 어떤 근본적이고 빠른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네. 우리 사회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인지 풍부한 토론거리를 제공해주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당은 뭐 그분들에 비해서는 보수적이지만 네. 지금까지 주장해왔던 당론을 보수적으로 네. 일관되게 가져가려고 합니다. 저희 당이 진보 정당인 이유가 뭐 급진적이고 과격한 주장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네. 일관된 노선 그리고 그 책임 있는 정책 실현 네. 이것이 저희가 생각하는 진보 정당의 개념입니다. 네. 그러니까 시류에 따라서 네. 가치와 비전이 그냥 수시로 바뀌고 예. 용두삼이 되는 그런 게 아니고 네.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를 더디더라도 일관되게 지켜나가면서 정책도 뭐 선거 때마다 바뀌는 것이 아니라 네. 실현될 때까지 네. 물론 뭐 상황에 따라서 보완은 돼야 되겠습니다만 네네. 일관되게 결과로서 책임지는 정치를 하겠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런 게 사실은 국민들에게 상당히 큰 신뢰를 주죠.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뭐 과거처럼 이 레토릭 정치 네. 또 이 스타일리스트 정치 이런 것은 예. 이제 먹히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민주공화국은 그 어떤 경우에도 아무리 탁월한 개인이라도 개인에게 권력을 주지 않거든요. 정당에게 권력을 주는 거죠. 네네. 그래서 민주주의 엔진이 정당이다. 근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잘 안 되는 이유가 이 엔진인 정당이 네. 고장났기 때문에 그래요. 이 정당들이 5천만 국민을 골고루 서로 나눠서 대변해야 되는데 맞아요. 그 대의 기능을 못하고 한편으로 쏠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엔진이 고장났기 때문에 한국의 민주주의가 네. 지금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는 좋은 정당을 만드는 그런 리더십들이 네. 정치 지도자로 부상해 나갈 거라고 네. 봅니다.
이번에 이제 대선 출마를 선언하신 가운데 이제 그 내용을 보면 출마 선언을 보면 이제 노동 경제 문제에 네. 굉장히 집약적 관점으로 써 주셨는데요. 이를테면 그 현실적인 고민을 하는 분들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네. 대통령 직속으로 노동시간 단축 특위를 만들겠다. 그래서 노동시간이 줄어들도록. 왜냐하면 우리가 OECD 국가 가운데 정말 일 많이 하는 나라 2위이기 때문에 이 좀 변화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제 내 삶으로 돌아오면 노동시간이 줄어들면 수당이 줄어들 텐데 수당이 줄어들면 당장 이게 월급 몇 푼 안 되는데 이것도 줄어들면 막 나가는 돈은 너무 많은데 이거 오히려 역효과 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 말은 못하지만 이 내심 이런 생각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런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그 뭐 당연한 거고요. 네. 이거 이제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이 비용과 관련해서 국가와 기업, 노동자들 간에 충분한 타협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슨 고용노동부에서 네. 어떤 실무국장이 관장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네. 국가적 차원에서 네, 네. 진행이 돼야 되고요. 예, 두 번째로는 지금 우리나라 수출도 지금 막혔죠. 네. 그다음에 소비도 안 되고 투자도 안 됩니다. 네. 작년 국민 총생산에서 그 민간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49.5밖에 안 돼요. 이게 IMF 때보다도 소비를 못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수출도 안 되고 소비도 안 되니까 투자도 안 되는 네. 거예요. 투자도 지금 38년 만에 최저를 기록하고 네. 있어요. 그러면 경제를 구성하는 수출, 소비, 투자가 다 안 된다는 거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거죠. 네. 근데 이미 IMF나 OECD 같은 국제기구들이 다 답을 내놓고 있어요. 불평등 해소가 성장의 핵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네.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마치 무슨 뭐 노동 문제 이야기하면은 네. 어떤 그 노동권 보호를 위한 어떤 한 부문의 과제처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큰 오산이에요. 지금 이 저성장 시대에 가장 중요한 성장 전략이 바로 저 임금 인상인 겁니다. 네. 그래서 오바마, 메르켈, 그다음에 최근에 아베 네. 강력하게 최저임금 인상, 네. 동일노동 동일임금, 예. 그다음에 장시간 노동 그 금지 예. 이런 걸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노동시간 단축위원회를 제가 그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한다는 것은 네. 말하면 경제부처도 이게 성장의 방법이기 때문에 경제부처도 노동부처도 네. 다 함께 전 국가적인 힘을 모아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승부를 봐야 됩니다.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금 삭감 네. 없는 그러니까 생활이 저하되지 않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네. 그러려면은 우선 이제 임금 체계 개편하고 같이 맞물려야 돼요. 우리나라는 제가 수당백화점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맞습니다. 전 세계에서 기본급 구조가 기본급이 매우 약하고 예. 각종 수당으로 맞아요. 임금이 구성돼 있다 보니까 잔업 특근 안 하면은 총액이 너무 낮은 거예요. 맞아요. 그렇게 해서 장시간 노동을 하게 되는데 그러려면 임금 체계를 기본급 위주로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려면 이제 기업 부담이 좀 늘어나겠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 하한선을 네. 최대한 높여야 됩니다. 네.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지금 정규직하고 비정규직이 한 절반 정도 수준. 절반 한 53, 네. 100대 한 53 정도고 네, 네. 정규직 대기업하고 중소기업의 비정규직을 따지면 한 34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 격차는 그거는 매우 비인간적인 거고 인권적 문제까지도 네. 제기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아베가 추진하는 것처럼 네. 적어도 1대 7, 8 정도까지는 끌어올려야 되겠다. 그러면은 저는 노동시간 단축이 이 임금 저하 없는 노동시간 단축이 가능하고 그럴 때 이제 기업이 네. 큰 부담을 져야 되니까 네. 여력이 있는 대기업들은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고통을 분담해야 되고요. 네.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네. 보조금 지급 같은 것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됩니다. 네. 뭐 다른 나라에서도 지불 능력이 약한 네. 그런 중소기업들 노동시간 단축 때 이런 보조금 지급 같은 거를 네. 했었어요. 그걸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돼요. 정부 보조금을 받아서 임금의 균형을 이루는 제도.
그렇죠. 이런 것들을 만들겠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려면은 이제 뭐 예를 들면 프랑스 같은 경우도 35시간 근무제 도입하기 위해서 임금이나 이윤이 너무나 이렇게 위협을 받기 때문에 네. 보조금 정책으로 일정 기간 동안 그걸 보완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어떤 그 범 국가 차원에서 네. 이것은 추진해서 국민의 삶을 바꾸고 네. 내수 진작을 통해서 한국 경제 체질을 바꾸는 네, 네. 아주 중대한 사업입니다. 그렇게 하면 국민 월급 300만 원 시대가 열리는 겁니까? 이게 총선 때도 이 공약을 말씀하셨어요. 네, 이제 국민 월급 300만 원 시대에 대해서 아주 그 박수치는 분들도 있었지만 그 대가 이런 네, 생각을 많이 가능하겠냐 뭐 이런 일부에서는 이론도 포퓰리즘 있죠. 이야기를 했는데 예. 제가 말씀드린 노동시간 단축을 하면 300만 원 시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300만 원을 이야기한 거는 서울시 네. 이 조사에 따르면 한 가구당 월 평균 생활비가 314만 원 정도 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최소한 인간다운 삶을 살려면 300만 원은 있어야 된다. 물론 이건 평균이지만 네. 근데 우선 이제 첫째로는 최저임금 인상하고 네. 아까 얘기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네. 적용을 해서 네. 격차를 한 70~80% 수준으로만 줄여도 네. 800만 원 300만 원 시대를 열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도 역시 이제 돈 문제인데 네. 이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러 그 정부의 강력한 네. 지원책이 병행이 돼야 됩니다. 뭔가 좀 월급 300만 원만 받아도 이게 좀 가슴이 훈훈한 생활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장 그게 안 되는 가구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생활 자체가 안 돼서 곤란해하는 가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급하게 실행도 가능하겠습니까? 이를테면 뭐 단계적 실행 해가지고 뭐 2020년에 300 뭐 이런 겁니까? 아니면 당장도 그러니까 가능한 이제 겁니까? 이게 뭐 아무래도 이제 중소기업들 네. 그다음에 영세 자영업자들 네.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월급 300만 원 시대 최저임금 인상 또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적용할 때는 네. 이 중소기업에 대한 어떤 지불 능력 그리고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강력한 지원 대책이 병행돼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기업들이나 공기업은 뭐 그닥 어렵지 않아요. 대기업 같은 경우는 안에서 문제죠. 안에서. 네, 네. 그래서 제가 일명 살찐고양이법이라고 해서 최저임금 인상에 최고임금을 연동시켜서 네, 네. 상위 1%부터 사실 고통분담을 해야 되거든요. 이건 강력한 사회적 책임을 요구해 나가면서 네. 한편으로는 네.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지불 능력을 지원하기 위해서 네. 예를 들면 뭐 세제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고 네. 특히 이제 그 제가 지역구에서 네. 이 요식업체 네. 그 협의회 네. 같은데 이렇게 나가면은 이제 자영업자들이 지금 다 죽어가는데 지금 뭐 최저임금 인상까지 이야기하면 어떻게 살라는 거냐 이렇게 네, 네, 불만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네. 저희가 최저임금 1만 원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이것을 위해서 중소 영세 자영업자들의 지불 능력을 네. 보완하기 위한 강력한 대책을 동시에 요구를 했어요. 그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네. 왜냐하면 월급 300만 원 시대를 만드는 것은 네. 오히려 골목 시장의 활성화 대책이기도 합니다. 근데 당장 이제 1인 뭐 자영업자 한 명씩 네. 고용하고 있는 예. 이런데 인건비도 마련하기 어려운데 이런 데가 이제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저희가 카드 수수료가 지금 2억 이하가 지금 0.8%인데 이것 더 대폭 낮춰야 된다. 최소한의 수수료 0.3% 정도. 네. 카드 수수료를. 그 비용 처리를 해야 되고 그런 것을 만들어 주고 네. 그다음에 지금 이제 그 두루누리 사회보험이 네.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그 일정 소득 이하의 자영업자들에게 예. 국민연금 또 고용보험료 지원을 통해서 복지 지원을 해주는 거죠. 네. 이런 것들도 좀 해주고요. 그다음에 다른 나라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네. 지금 우리 그 2017년 정부 일자리 예산이 한 17조 5천억 정도 되거든요. 네. 이것을 일부를 사용해서 일정 매출 이하의 자영업자들 네. 이런 데는 이제 최저임금의 일부를 그 직접 지원하는 이런 방법까지 이 강력한 정책 개입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최저임금 1만 원 이야기하면 네. 자영업자들이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 네. 최저임금 1만 원 올려주면은 다 골목시장에서 돈 씁니다. 이분들 백화점 갈 돈은 안 돼요. 그거 갖고 골목시장도 활성화되면서 네. 또 도저히 지금 지불 능력이 안 되는 자영업자들에 대한 강력한 지원책이 병행돼야 된다는 네. 것을 꼭 말씀드리고 저희가 정권을 잡으면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정의당이 정권을 잡으면 국민 월급 300만 원 시대가 열리는 거다. 이런 말씀을 뭐 열린다기보다 하여튼 5년 내에 5년 안에 그런 기초를 네. 충분히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지금 상황이 굉장히 녹록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각 정당들은 대선 출마 선언을 하시고 또 정의당이 제일 먼저 이제 출마 선언 속도를 좀 내고 있는 상황이지만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아직 안 된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기각이냐 인용이냐 이것을 앞두고도 이제 어제 박한철 소장 퇴임을 했고요. 또 그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계속 저렇게 그 지연 전술을 쓸 경우에 이게 어디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다. 이런 우려도 쏟아집니다. 그 문제는 좀 헌법재판소의 결정인데요. 일각에서는 국회에서 탄핵을 했는데 그거를 또 헌재로 가져와 가지고 사법적 판단을 받는 게 맞냐? 이건 근본적인 손질이 필요하다. 뭐 이런 비판도 있긴 합니다만 뭐 그 논외로 치고 헌재가 언제 이거를 결정을 할 거라고 보세요? 저는 이제 이 제도는 네. 그 어떤 제도라 하더라도 네. 이제 국민주권주의를 채택하는 민주공화국에서 국민의 절대 다수의 뜻을 네. 특과 배치돼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 제도를 우리가 도입할 때도 찬반이 많았어요. 근데 결국은 이제 이런 중대한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네. 헌법재판소라는 제도가 네. 헌법적 평가를 받게 되는 과정이기도 하다. 그래서 저는 박한철 소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네. 3월 13일 이전에 헌법의 최후의 보루로서 헌법재판소가 탄핵 인용을 통해서 자기 역할을 다 할 것으로 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네. 대한민국은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접어들게 되고 뭐 헌법재판소 자체도 네. 헌법적 재검토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여전히 박근혜 대통령과 측근들이 네. 각종 지금 이 방해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뭐 인터뷰도 하고 또 최순실 씨 소리도 치고 자유민주주의 특검이 아니라 변호인단이 지금 뭐 총사퇴를 하느니 예. 또 여러 가지 지금 또 뭐 증인들을 대거 예. 채택하느니 하는 네. 건데 이미 이제 변론도 네. 뭐 국민적인 어떤 여론 회복도 불가능하다는 걸 잘 예. 알고 있고 마지막 발악을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이제 그 점과 관련해서는 지금 헌법재판소도 네. 뭐 분명한 그 판단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러니까 늦어도 3월 그래서 큰 최종적인 과정의 고비는 여러 차례 있겠지만은 네. 최종적으로 탄핵이 인용되는 것은 네. 헌법재판소가 해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늦어도 이제 3월 초중순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 전까지는 이제 헌재가 13일이 마지노선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예, 결정을 내릴 거다. 이제 이런 전망을 해 주셨는데요. 그에 앞서서 박근혜 대통령이 앞서 이제 인터뷰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이를테면 뭐 블랙리스트가 뭐 뇌물 받은 것도 아닌데 조윤선 장관 구속시킨 거 너무 특검이 과했다라든가 아니면 뭐 촛불 집회는 나갈 생각이 없는데 촛불 집회 인원의 2배가 넘는 분들이 태극기를 들고 이 염동설안에 나와서 정말 가슴이 미어진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스스로 2개의 국민을 좀 규정한 거 아니냐. 근데 뭐 그분 머릿속에 지금 뭐 국민은 없을 거예요. 지금 오로지 안중에, 예, 지금 뭐 탄핵 인용이 기정사실화되고 네. 특검 수사가 지금 코앞에 와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열성 지지자들에게 SOS를 보낸 거다. 지금 뭐
내가 이렇게 부당하게 고초를 겪고 있으니까 네. 뭐라도 해달라 그렇게 선동한 게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열성 지지자들에게 SOS를 근데 보내면서 나중에 보니까 뭐 그 태극기 들고 나오신 분들이 열성 지지자가 아니라 네. 민생 해결하러 다 나오신 분들인 그러니까요. 것 같아요. 예. 그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래서 뭐 돈 대통령이 이렇게 미어질 필요가 없다 마음이 그 얘기 드리고 그 얘기하고 싶어요. 받고, 네, 대통령을 위해서 나온 게 아니라 민생을 해결하기 위해서 알바 뛰러 나온 분들이다. 그 인터뷰 중에 네. 그 뭐 여성 비하다 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대목에 대해서는 네. 참 한마디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우리 국민들이 네. 대통령 뭐 주사 맞고 또 무슨 미용을 위해서 뭐 처방을 받고 그런데 관심 없습니다. 네. 그날 아이들이 수장되는 모습을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그 참담한 시간에 네. 과연 박근혜 대통령이 여성이었나 엄마였나 그 엄마였다면은 그렇게 네. 텔레비 보면서 머리하고. 점심 먹고 머리하고 이럴 수 있나 스스로 여성성을 부정한 사람이 네. 자기 방패막이로 여성을 동원하는 것은 여성으로서 절대 참 인정할 수가 없다는 점 예. 말씀드리고요. 예. 그 박근혜 대통령 여성 얘기를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의 실패는 박정희 대통령 딸의 실패죠. 여성 대통령의 실패가 아닙니다. 여성 대통령 실패가 아니라 박정희 대통령의 딸의 실패다. 그렇죠. 예, 이렇게 보신다고 말씀 좀 주셨습니다. 이제 지금 이번 국면이 좀 지리한 오랜 기다림을 겪어야 되는 국민들한테는 매우 긴 기간입니다. 벌써 이제 석 달 촛불 집회를 한 게 이제 13번이니까요. 전체적으로 하면 이제 15주, 설 연휴까지 하면 이번 주 돌아오면 15주 차가 돌아오는 건데요. 정말 길게 기다리고 있는데 이 구체제가 좀 이번에 끝나면 좀 새로운 체제를 세워야 되는데 그 새로운 체제의 출발은 이제 대통령 선거다. 중요한 핵심 의제, 이번 대선에서 중요하게 핵심 의제로 다뤄져야 될 것이 박근혜 최순실 심판론이긴 할 텐데 이걸로 되겠냐, 또 다른 대안 담론이 필요한 것은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국민들이 천만 촛불을 켰는데 네. 또 해를 넘겨서 지금도 계속 광장에 나오고 계신데 네. 박근혜 대통령 퇴진만이었다면 그렇게까지 촛불을 계속 켜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불의한 정권에 대한 분노도 있지만 네. 너무나 고단한 삶에 지쳐서 네. 이제는 내 삶에 대한 의문을 네. 풀려고 나왔다 이렇게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국민들의 삶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것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네. 이제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이 워낙에 강력하니까 네. 민주당 또 유력 후보 문재인 후보께 많은 기대가 쏠리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네. 그러나 저는 이제 그 한 차례 고비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대통령이 아직 탄핵 인용이 안 된 상태지만 네. 이제 탄핵이 인용이 돼서 네. 대통령 권좌에서 물러나게 되면 네. 아마 상당수의 시민들은 낡은 체제를 심판했다는 상징으로 받아들일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야당들에게 네. 특히 유력 후보에게 네. 물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따질 겁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정권 교체냐 하는 것을 따질 거라고 네. 봐요.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과감한 개혁을 맞습니다. 원하는 것입니다. 네. 그에 대한 의지, 비전, 책임 이런 것들을 저는 강력하게 요구할 거라고 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많은 국민들이 의문을 갖고 있는 포인트가 바로 그 지점인데요. 정권 교체는 필요하다. 근데 어떤 정권 교체를 할 거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국민의 삶을 바꿀 대안의 내용이 뭐냐, 이걸 묻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저는 그걸 노동 있는 민주주의라고 표현을 했는데 네. 이거는 이제 시민들의 사회 경제적 주권
요구하는 겁니다. 네. 과거 87년 민주항쟁이 정치 민주화였다면 네. 이제는 이제 사회경제적 민주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려면은 우선적으로 네. 내가 노력한 만큼 능력만큼 평가받는 노동권이 존중돼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네. 사회경제적 민주화는 노동 있는 민주주의가 될 때 실현될 수 있다. 네. 이렇게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요. 네. 지난 대선 때 경제민주화 복지가 화두였지만 네. 지금 격차는 더 벌어지고 삶은 더 어려워졌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이제 복지 문제는 또 후순위로 밀렸어요. 왜 그러냐면 우선 취직하기가 어렵고 취직해도 비정규직이고 네. 또 미래를 설계할 수 없는 저임금이고 네. 과로사 지경까지 가는 장시간 노동이니까 네. 1차 분배 노동시장에서의 어떤 노동권 보호가 너무나 이 참담하기 때문에 네. 2차 분배까지는 뭐 생각할 겨를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1차 분배가 전제되고 2차 분배가 같이 결합되는 그런 구조로 가야 되기 때문에 네. 이번 대선의 시대 정신은 노동이 될 수밖에 없다. 네. 그리고 노동 대통령 주장하시는 분도 나오고요. 네. 또 지금 사퇴를 하셨지만은 네. 박원순 시장께서도 네. 노동권을 매우 중요시했고 네. 다른 후보들도 뭐 좀 각도를 달리해서 일자리 네. 이 대통령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했죠. 예. 근데 그 일자리 문제를 결국은 기득권을 그 혁신하는 네. 그런 노동의 문제로 바라보지 않으면 일자리도 안 된다. 네. 노동 있는 민주주의 굉장히 이제 중요한 대선의 쟁점이 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모두가 공감하는 의제, 그럼요. 다 같이 고단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 너무나 일을 많이 해요. 네? 맞습니다. 그 반기문 총장이 뭐 오늘 뭐 저를 방문한다고 하는데 네네 오늘 오후에 방문 예정입니다. 뭐 무슨 이유로 방문하는지 제가 물어보겠습니다만은 저희야 뭐 오는 사람 방문하는 예. 사람 막지는 않으니까요. 근데 네. 이분이 도대체가 이 대한민국을 책임지기가 어려운 이유가 네. 60년대 근면 성실관을 갖고 있어요. 60년대 주말에도 예. 주말도 없이 일했고 예. 가족도 없이 일했고 예. 청년들도 일자리 없으면 어디 가서 자원봉사해라. 자원봉사라도 근데 해라. 예.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처럼 근면 성실한 국민이 어디가 있습니까? 저 거의 과로사할 지경이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삶이 어려운 이유를 이분이 모르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낡은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는 네. 대한민국을 책임지기 어렵다. 그 말씀. 그분은 이제 이분이 왜 유엔 총장으로서 무능했는가를 제가 그 한마디를 듣고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말씀 나온 길에 좀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이제 반기문 총장이 어제 긴급 기자회견을 해가지고요. 네. 개헌을 네. 얘기를 했습니다. 대선 전에 개헌을 하자는 겁니다. 여야 모두로부터 이제 거절을 받은 이런 상황이긴 한데요. 다 거절했어요? 여당도? 뭐 사실상 예, 그러니까 그 임명진 목사님께서도 지금 그 얘기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급하니까 지금. 네, 바른정당에서도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냐 대선 전에 개헌이라는 것이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찌됐든 그 개헌 협의체를 만들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서두를까요? 그러니까 이분이 네. 제가 뚜렷이 기억하는데 네, 그 1월 16일인가요? 들어온 네. 지 얼마 안 돼서 네, 대선 전에 개헌은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한 걸 제가 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불과 보름 전 얘기예요. 보름 전 얘기죠. 네. 네. 이제 그때하고 지금 차이는 이제 보수의 그 대표 주자의 위상이 네. 지금 마구 흔들리고. 마구 흔들리고 있다는 차이죠. 네. 그러니까 이분이 제가 보기에는 이제 위인전 인물에서 네. 현실 정치인이 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네. 말하자면 정치인으로서는 루키라고 왕초보예요, 왕초보. 지금 들어와서 지금 한 달도 안 됐는데 네. 뭐 굉장히 오래된 분 같아요. 그러면서 워낙에 일을 많이 저지르셔가지고 예, 예. 지금 아직 정당도 못 정했는데 네. 아직 정치적
그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네. 막 정치적 사춘기를 겪고 계신 게 아닌가. 반기문 총장은 정치적 사춘기를 겪고 그런 계시다. 것 같아요.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뭐 재밌는 개헌협의 표현이네요. 제안은 네. 별로 뭐 대꾸할 가치가 없다. 네. 이미 정치권에서 네. 대선 전 개헌 가지고 뭐좀 이합 집산 해보려다가 네. 이미 실패한 그런 지금 흘러간 물레방아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후 3시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이제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 예방 예정인데요. 저희가 그 장면도 오마이 TV를 통해서 여러분께 실시간으로 생중계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떤 대화 나누실지 벌써부터 주목이 좀 되네요. 그래서 저는 뭐 대표를 보자고 하니까 대표 자격으로 네. 오늘 이제 만나는데 네. 뭐 정의당에 뭐 가입의사를 타진하러 오신 건 아니고 가입하시려고 아니 오시나? 언론 보도 보니까 뭐 네. 정당 가입을 타진한다는 말씀도 있으시고 그래서 예. 그런 건 아닐 테고 예. 도대체 왜 오시는지 한번 물어보려고. 네. 촛불 민심이 변질됐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분이 가보진 글쎄 않았지만, 네. 그 김포공항에서 기자회견을 할 네. 때는 아주 뭐 촛불이 자랑스러웠다 이렇게 높이 평가를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뭐 여러 궁색한 처지를 반영하는 것 같아요. 네. 촛불 민심이 변질됐다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네. 촛불 민심은 가짜다 하고 맥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귀국해서는 친박은 이제 뭐 거들떠도 보지 않을 것처럼 했는데 네. 지금 뭐 쥐뜨지를 않으니까 네. 지금 친박한테도 구애를 하는 그런 것 아니냐. 그러니까 친박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네. 그런 말이다 이렇게 생각을 네. 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그 반기문 총장이 끊임없이 지지율이 하락하면서 이른바 보수 쪽에는 후보가 사실상 거의 공백 상태 아니냐.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라운딩이 이번 대선의 경우에는 그 민주당 그리고 진보당까지 있는 이쪽이 훨씬 더 강력하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보면 민주당의 경우에도 2위 후보 싸움이 굉장히 치열한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표 제외하고 이재명 성남시장, 안희정 충남지사 간에 이제 치열한 전투가 막 벌어지고 있는데요. 좀 두 분은 그 세대별로는 동시대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살아온 경력이나 이력은 전부 다르지만, 네, 네. 어떻게 좀 평가하세요? 두 분의 정치 활동에 대해서는? 뭐 두 분 다 기대주고 네, 또 뭐 저랑 같은 50대 네, 기수 이야기 하니까 뭐 50대 기수로. 나쁘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네, 안희정 그 후보에 대해서 네, 제가 최근에 이제 그 네. 인터뷰한 걸 몇 번 들었는데 네, 그 중도를 내세우고 있잖아요. 네. 중도주의. 예. 뭐 원칙 있는 중도. 뭐 누구나 자기 노선이 있으니까 그것은 이제 뭐 중도주의도 존중될 필요가 네, 있다. 네, 예. 그런데 이제 제가 최근에 이야기한 것 중에서 특히 이제 뭐 이재용 네. 씨 그 불구속과 관련해서 네. 뭐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 네, 예. 이런 얘기를 들을 때 네, 제가 좀 굉장히 실망했어요, 솔직히. 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이 사법부에 대해서 갖고 있는 특히 이 재벌들과 관련해서 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네. 그런 법감정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국민들이 생각하는 그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잘못된 생각이라는 건지 아니면 사법부가 앞으로도 계속 유전무죄, 무전유죄 하더라도 네. 존중하겠다는 얘기인지 제가 분간이 안 갔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뭐 중도라는 것이 네. 어떤 뭐 이쪽은 이래서 옳고 뭐 이쪽은 이쪽도 옳고 저쪽도 옳고 네. 이런 어떤 기계적인 중간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지금 우리 특히 야당이 인식하고 야당들의 인식이 네,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말이에요. 네, 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단순히 어떤 거리상의 어떤 중간에 서서 예.
마치 평론하는 예. 마치 애어른 같은 네. 그런 모습이 아닌가. 네. 매우 실망을 크게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맥락을 봐야 되는데 네. 이재용 그 구속 영장이 기각된 네.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는 뭐 다른 거 다 차치하고 네. 그 구속 형사소송법에 보면 구속 사유가 증거인멸, 도주 네, 도주 우려, 우려. 그다음에 주거 예. 부정으로 돼 있지 네, 않습니까? 근데 저는 증거인멸 부분을 판단하지 않은 것은 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재용 씨는 거짓말하는 피의자란 말이에요. 네. 국민들 앞에서 국회에 와서 위증한 피의자예요. 그렇습니다. 이런 위증한 피의자가 네. 증거인멸 가능성이 없다는 것은 누구도 납득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렇습니다. 게다가 삼성은 그동안에 총수 일가의 문제라면은 증거인멸을 밥 먹듯 해왔어요. 네. 2007년에 그 삼성 비자금 사건 때도 네. 그렇고 또 삼성 저 전자 서비스 네. 불법 하도급 네. 문제 때도 계좌 다 폐쇄하고 뭐 또 자료 파쇄하고 이런 식으로 해왔던 데가 바로 삼성이거든요. 그런데 그 판사가 이야기할 때 이 증거인멸 우려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네. 국민 경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우려를 했어요. 네. 제가 인상 깊게 봤던 게 뭐냐면 특검이 이재용 씨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네. 이것은 경제 문제가 아니라 정의의 문제라고 네. 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사법부가 경제 권력의 정의를 포기한 그런 저는 모습으로 우리 국민들은 다 이해를 했을 거다. 생활 환경을 고려했다는 거 아니에요? 조희연 판사가. 그러니까 그렇다면 7,800원 횡령해서 구속 수사를 받은 피의자의 하소연에 대해서 네. 대한민국 법원은 도대체 뭐라고 변명할 것인지 굉장히 저는 참담합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안희정 후보의 그 중도 입장은 네. 안희정 후보의 그 입장은 중도가 아니라 네. 보수다. 보수다. 중도주의가 아니고 보수주의다. 네. 그런 점에서 좀 매우 실망이 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저는 이를테면 이제 박수현 전 의원이 지금 안희정 지사의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끊임없이 중도 노선을 얘기를 하고 있고 중도주의, 그리고 중도 보수 쪽으로 외연을 확장하고 있다. 그러니까 중도에서 중도 보수 쪽으로 안희정 지사가 외연을 확장하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긴 한데요. 문제는 그 중도라는 것이 한국 사회에서 갖고 있는 상징, 그러니까 일종의 어떤 선에서 가운데가 아니라 그러니까 중도 노선이 뭐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프란치스코 교황도 고통 앞에 중립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대한민국의 여러 현안들은 아프고 앓고 있는 이슈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세월호 이슈에서 중도가 있을 수 있나, 네. 노동 문제에서 중도가 있을 수 있냐 이런 거라는 거죠. 지금 이제 우리나라처럼 이제 그 기울어진 운동장, 네. 그 기울기가 굉장히 큰 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네. 중도는 보통 보수의 포장용으로 그동안에 많이 활용돼 온 게 사실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이쪽도 좋고 저쪽도 좋고 그게 네. 마치 포용력 있는 것처럼 보이고 네. 그동안에 분열의 정치를 많이 경험하다 보니까 네. 그게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지만 예. 이런 어떤 그 평균적인 거리상의 그 기계적인 어떤 네. 중앙 예. 이것은 그 매우 기회주의적인 예. 그런 그 정치의 표상이었죠 그동안에. 예. 그러나 저는 이제 이번에도 이제 5당 체제가 되고 예. 또 그동안에 우리 정치 지형이라는 것이 기득권 편향 정치였기 때문에 네. 이제는 다양한 어떤 가치와 비전을 중심으로 한 경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봐요. 예. 그래서 어떤 중도도 새로운 어떤 가치와 노선으로 네. 정립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어떤 원칙을 가지고 네. 중도라고 해서 그 노선도 없고 이념도 없고 정책도 없고 이쪽 좋고 저쪽 좋고 네.
그것이 중도는 아니죠. 그러니까 중도로서의 어떤 노선 네. 정책을 정립하고 그런 그 노선에 입각한 네. 원칙 있는 그런 노선이라면 충분히 전 존중받을 만하다. 근데 지금 안희정 지사가 이야기하는 중도는 아직은 네.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뭐 이쪽은 뭐 이쪽도 뭐 긍정하고 저쪽도 존중하고 네. 이제 그런 것이 과연 이제 실제 정치의 내용이 뭐냐 네. 이런 걸 좀 더 따져봐야 되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번에 이제 이재용 씨 네. 구속이 기각된 것에 대해서 네.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 그 말은 저는 뭐 실제로는 중도주의가 아니고 보수주의다. 그렇게 보수주의다. 지적할 수 재벌 편들기 이렇게는 생각 안 하십니까? 있어요. 결국은 그게 재벌 편들기죠. 예. 지금 이재용 씨가 제가 뭐 구체적인 이제 뭐 법리적인 이야기까지 할 것은 아닙니다만은 네. 당시 판사가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네.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그렇습니다.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예. 핵심이 뭐냐면은 부당거래, 네. 그다음에 그 부정 축제의 어떤 소명이 약하다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뭐 박근혜 대통령이 이재용 씨가 가장 절박한 게 세습이고 네. 또 그것을 임기 내에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네. 또 지시를 했고 맞습니다. 그 시기 전후에서 금품이 오갔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대법원 판례를 보더라도 뇌물수수와 관련해서는 대통령의 직무 범위를 넓게 해석하고 네. 특히 제3자 뇌물수수는 묵시적인 네. 부정 청탁도 네. 다 가능하다 이렇게 그렇죠. 돼 있거든요. 이런 네. 것까지를 종합하면은 네. 그 이상으로 상당성을 입증할 만한 그런 이게 얼마나 더 무엇이 더 필요하냐 네. 이런 걸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는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재판부가 네. 이재용 씨 구속적 부심을 판단할 때는 네. 정경유착은 이제 근절해야 한다는 그렇죠. 그런 시대 정신을 인식하고 네. 또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국민의 법 감정을 고려한 그런 판단이 있었어야 한다. 네. 그리고 그런 평가를 야당의 대선 후보가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저는 그 중도라고 보기 뭐 야당은 물론이고 예. 중도라고 보기 어렵다. 전체 정치 지형에서 야당은 물론이고 뭐 중도라고 예를 들어서 보기도 유승민 후보만 하더라도 예. 사법부 판단은 존중하지만은 네. 국민들의 어떤 법 감정에 어긋난 것에 대해서 자기도 예. 같은 생각이다. 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유승민 후보는 보수 정당인 네. 거죠. 바른정당은 개혁적 보수 정당을 지향하는데 거기서 나온 입장보다도 더 오른쪽에 있는 발언을 한 거다. 제가 왜 이 문제에 주셨습니다. 대해서 이렇게 지적을 하냐면은 네. 사실은 이제 민주당이 정권을 갖게 될 경우에 네. 국민들의 우려를 제가 대신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연 삼성에 대해서 네. 재벌에 대해서 어느 만큼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할 수 있겠냐 이 점에 대해서 국민들이 물음표를 갖고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재벌에 대해서 재벌 앞에서 고개 숙이는 정권이라면 네. 지금 뭐 그 모든 그 약속이 다 물거품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군요. 자, 지금 여러분께서 화면으로 최순실 씨가 다시 또 특검에 소환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소환될 때는 자유민주 특검을 강하게 외쳤는데요. 오늘은 특별한 발언 없이 사무실로 직행하는 모습 여러분 함께 보셨습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이 네. 굉장히 그 지지도가 오르고 있습니다. 그 새누리당에서는 대놓고 우리 당의 후보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그 발빠르게 뭐 정치권 인사들을 황교안 총리 권한대행이 만나고 다닌다. 이제 이런 언론 보도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8.3%까지 올랐습니다. 이제 저희가 여쭙고 싶은 바는
어쨌든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함께 새누리당도 해체하라라는 광장의 요구가 있었는데 여전히 황교안 총리가 8.3%의 지지도를 보이는 이 현상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그러니까 이제 원래 친박 뭐 지지자가 있는 거죠. 네. 우리 사회는 민주사회이기 때문에 네. 뭐 여러 극단적인 견해도 존재합니다. 다만 그 극단적인 견해를 없애는 게 민주주의가 아니고 네. 주변화시키는 거죠. 주변. 예. 주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87년 민주화 이후에도 우리 사회는 여전히 군부 독재에 뿌리를 둔 극우 세력이 주도를 해왔는데 네. 이제 새누리당 세력은 이제 주변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 네. 하더라도 세력이 없는 게 아니죠. 네. 그 친박 세력, 지지 세력과 네. 그다음에 반기문 씨가 와서 보수의 아이콘으로 떠올 줄 알았는데 네. 지금 그 기대가 무너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보수 지지자들이 지금 대안을 찾고 있는 과정에서 네. 황교안 저 총리. 권한대행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요. 네. 저는 이런 걸 근거로 해서 황교안 대행이 무모한 꿈을 꾸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신이 법무장관하고 총리하면서 모셨던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있는데 네. 대통령 개인에 대한 탄핵을 넘어서는 겁니다. 그렇죠. 박근혜 정부에 대한 탄핵이고 예.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그 비정상 정책에 대한 탄핵이기도 하다. 예. 그러니까 사실상 황교안 권한대행은 탄핵 당한 정부의 일원이고 예, 이인자거든요. 그런 사람이 지금 대통령 후보를 꿈꾼다는 것은 그것은 국민에 대한 도전이다. 그렇게 저는 예. 단호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 출마는 할까요? 뭐 도전을 이런저런 할까요? 행보를 보면 뭐 이미 지금 그 네. 대선 잠재적 주자로서 지금 행보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네. 예. 아, 우리 국민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저희가 좀 이렇게 함께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나저나 12월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많은 국민들이 요구했던 것은 1, 2월 안에 국회에서 개혁 입법들을 좀 실천적으로 입법화하라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18세 선거 연령 인하부터 시작해서 뭐가 되고 있는 것이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법 하나 된 거냐 이런 그 우려가 있습니다. 국회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냐 이런 비판이 나옵니다. 오늘부터 이제 국회 개원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그 이제 뭐 작은 당이지만 야당 대표로서 네. 국민들에게 몸둘 바를 모르고 있는 게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탄핵 소추 이후에 국회가 한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어쨌든 촛불 시민들의 요구는 탄핵 소추 때처럼 야삼당이 좀 힘을 모아서 중심을 잡고 네. 바른당 같은 데를 견인해서 네. 지금 이 시기야말로 개혁의 골든타임 아니냐. 네.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대통령 후보들이 미래에 대한 약속을 하고 다니지만 네. 지금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가장 중요한 개혁기인데 네. 이 개혁의 적기를 지금 다 허송세월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대통령 후보들이 재벌개혁 뭐 정치개혁 여러 지금 공약을 내걸고 있는데 네. 그게 대부분 뭐냐 하면 국회 사항이지 대통령이 할 사항이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소속 정당에 주문해서 네. 지금 시기에 어떤 개혁 국회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선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인데 뭐 서로 그 핑가만 대고 네. 이미 그 경쟁 국면으로 다 접어들었어요. 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도 네. 국민들이 지금 매우 안타깝고 섭섭한 마음을 갖고 있을 거라는 것을 야당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 국민들은 궁금한 게요. 도대체 왜 안 할까? 그러니까 그 개혁의 골든 타임이라는 것은 그냥 일반 그 장삼 이사들도 다 아는 이야기고 판단인데요. 절박하지 않은 겁니다. 개혁 입법이요? 그럼요. 국민들처럼 야당인데요? 절박하지 않은 거죠. 예. 왜냐하면은 조금 있으면 이제 정권 잡으면 되는 거고 지금 정권 잡는 게 중요하지. 개혁이 국민들처럼 그렇게 절박하면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는데 왜 안 하겠습니까?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 국회가 네. 국민을 얼마만큼 닮은 국회냐, 국민을 얼마만큼 대변하냐 이게 정치개혁에서 근본적인 문제일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정치관계법도 그렇고 네. 지금까지 개혁을 가로막아 왔던 게 바로 새누리당
때문인데 네. 지금 새누리당이 지금 반토막이 났잖아요. 예. 지금처럼 개혁의 적기가 어디 있습니까? 예. 그리고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새누리당이 반대하면 안 된다 이야기하는데 네. 지금은 사실 혁명기입니다. 국민은 혁명을 요구하고 있는데 국회는 일상적으로 지금 국회 운영 일상적인 국회 운영 체계에 핑계를 댈 상황이냐고요. 그러니까 적어도 야삼당뿐만 아니라 바른당까지 동의되는 네. 그런 개혁 법안들은 과감하게 저는 직권상정을 해서라도 처리를 하는 것이 국민 네. 다수의 뜻이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인터뷰를 해보면 바른당, 그러니까 그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바른정당 혹은 새누리당의 협조하고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 자체를 안 해준다. 그래서 자기들도 하고 그분들도 싶지만 다 못한다. 지금 그분들도 다 표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고 네. 국민 여론을 의식하는 사람인데 네. 제1야당이 갖고 있는 큰 마이크로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네.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면 여론도 압박이 커지고 그러면 바른당 같은 데가 왜 그 나서질 않겠습니까? 네. 아무 일도 안 하고 있고 네. 마치 쟤들 때문에 안 된다는 네. 손가락질만 하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저는 뭐 그런 점에서 제1당이 국민이 준 권한만큼 좀 헌신적이고 네. 책임 있게 리드하는 그런 정당의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뭐 그렇지 않아도 그냥 민주당의 지지율이 지금 사상 최대로 지금 오르고 그렇습니다. 대선 지지율이 오르고 정권 교체 될 것 같으니까 자신들이 지금 이렇게 안이하게 그 처신하는 것이 다 그 면피된 줄 알고 있어요. 네. 저는 큰 착각이라고 봅니다. 네. 국민들은 이렇게 애가 타는데 국회에서는 절박하지 않다는 말씀을 들으니까 또 한편에 참 국민들이 허탈감이나 자괴감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린 학생들이 매주 촛불 집회에 나와서 그 언 손으로 그 18세 선거 연령 인하 우리도 정치의 주체고 주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조차도 이렇게 못하는 이러다가 국정교과서도 이거 유야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 그러니까 다음 정부를 예. 성공한 정부로 만들려면 지금부터 개혁 드라이브를 강하게 해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예. 국민들에게 믿음을 줘야 네네. 정권 교체에도 여러 가능한 변수들을 상쇄할 수 있지. 네. 지금 구도가 어떻게 됐느냐에 따라서 아직까지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네. 그 모든 구도를 네. 그 용납하지 않을 만큼 국민들의 의지가 있습니다. 네. 그 의지를 받아 안아서 적극적으로 개혁을 밀고 나갈 때 네. 다음 정부도 정권 교체가 되더라도 정권 교체가 된 정부도 네. 힘을 받고 네. 또 개혁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데 지금처럼 새누리당이 반대해서 안 된다, 뭐 다른 데서 소극적이어서 안 된다. 그러면 다음 정부 바꿔봐야 뭐 합니까?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요? 그런 논리를 치면 다음 이제 대통령 선거 끝나면 또 많은 정계 개편이 되고 보수도 정비되기 때문에 네. 더 어렵습니다. 네. 아이고 참 근데 사실 국민들 입장에선 그렇습니다. 12월 9일 탄핵 정치인들이 한 거 아니다. 국민들이 촛불 들고 광화문에 천만이 나와서 외쳤기 때문이다. 개혁 입법도 결국엔 국민들이 할 수밖에 없겠다. 근데 이제 광장에 또 모여야 되냐? 예? 근데 이런 이제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 얘기는 정말 중요한 얘기죠. 네. 늘 뒷걸음치고 왔다 갔다 하는 정당들을 국민들이 사실 멱살제비해서 탄핵 소추를 가결시킨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이거 탄핵은 선명한 어떤 하나의 그 의제이기 때문에 힘을 모을 수 있는데 네. 개혁 입법은 워낙에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이고 제가 그 얘기 나왔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면 사실 탄핵 국면에서 그 민심을 가장 빨리 읽고 앞장서서 일관되게 네. 실천했던 정당이 저는 정의당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자랑이 아니라 또 저희 노력이 없었다면 또 탄핵 소추가 성사되는데도 많은 난관이 더 있었겠다. 네. 이 점은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데 보니까 뭐 요즘에 그 대선 주자들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안철수 후보가 네. 늘 그 퇴진을 가장 먼저 말한 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예.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사실관계는 좀 바로 잡아야 되니까 예.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예.
탄핵이 아니라 퇴진을 네. 그분이 11월 2일인가 말씀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 대선 주자들 중에서 예. 뭐 앞장서서 말씀하신 건 맞는데 네. 그 이전에 이제 11월 그 28일 날 10월 28일. 10월 28일 예. 일주일 전에 예. 이제 저가 기자회견을 해서 예. 대통령 하야 투쟁에 나서겠다고 했을 때 민주당하고 국민의당의 첫 반응이 예. 우린 정의당과 다르다. 같이 하지 않는다였다는 거. 제가 꼭 말씀드릴게요. 뭐 이미 그 답안지 다 나온 상태에서 답 쓰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닌데 네. 또 그걸 굳이 네. 이렇게 그 자랑을 하셔서 제가 사실관계를 좀 정확히 지적을 드립니다. 네. 안철수 전 대표가 퇴진을 가장 먼저 주장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날짜는 11월 2일이고 그 일주일 전에 이제 심상정 제가 대표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대통령 하야 투쟁에 나서겠다고 선언한 것은 10월 28일이다. 네. 날짜로 확실하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아마 이제 이게 짤방이 돌아다닐 거예요. 이 부분만 이 부분만 따로 또 편집을 하셔가지고 그런 선수들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누가 먼저인지 확실하게 날짜로 구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마음 같았으면은 좀 더 말씀을 좀 듣고 싶은데 다음 일정 때문에 저희가 잡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나저나 그 황교안 총리가 국회 또 출석을 안 하겠다고 입장을 보내온 모양입니다. 대정부 질문하지 않겠다. 권한대행이므로.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 논쟁이 있었죠. 12월에도. 예, 이번에 또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뭐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없는데 이 황교안 총리에 대한 우려가 처음부터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만은 우리가 대통령을 헌법에 따라 탄핵하는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다른 대안을 마련하기는 어려웠다. 네. 네. 지금 그 이후에 저는 이 황교안 권한대행에 대한 국회 또는 야당의 통제가 매우 느슨했던 거 아니냐 이런 점을 좀 지적드리고 싶어요. 사실 야당들이 네. 아직 뭐 대통령 선거 일정이 확정은 안 됐지만은 조기 선거이기 때문에 정당으로서 대통령 선거 준비를 병행하는 것은 뭐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러나 이제 후보들 중심으로 이제 그 경쟁하고 당은 여전히 촛불 민심을 받아 안는 그런 헌신적인 자세로 황교안 권한대행 철저히 좀 통제하고 그리고 개혁 입법 추진하고 이렇게 좀 진행했어야 될 지금 시기 아닌가. 이번 2월 국회에서 저는 이런 뭐 자세가 좀 발현되기를 바랍니다. 네. 대통령 측이 최순실 씨 등 헌법재판소의 증인 15명을 추가로 더 신청을 했다는 거고요. 이게 지금 불공정하다. 헌법재판 자체가 이런 주장을 하면서 이제 계속 늦추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지연 전략 앞서도 이제 질문을 좀 드렸는데 이런 식이라면 3월 13일 이거 어려운 상황으로 가는 것도 아닐까? 뭐 제가 볼 라는 우려가 때는 드는데요. 지금 저렇게 지금 박근혜 저 대통령하고 그 변호인단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떼쓰기밖에 없습니다. 떼쓰기. 떼쓰기 지연 작전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더 이상 법리적으로도 변론이 불가능하고 그렇죠. 여론도 뭐 이미 그 다시 돌아올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어떤 최후의 발악이라고 보고 그 의미를 지금 헌재가 잘 읽고 있고 박한철 소장이 또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히고 당부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말리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변호인단의 그런 그 의도적인 방해 지연 작전에 대해서는 오히려 국민들 또 헌재의 탄핵 인용의 정당성만 더 강화시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대통령만 바뀌고 내 삶엔 변화가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나 이렇게 걱정하는 많은 국민들 앞에
꼭 그렇지만은 않은 정치를 보여드리겠다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끝으로 이번 대선에 출마하시면서 사실 고민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 지지율 문제도 있으실 것 같고요. 작은 정당의 한계도 있으실 것 같고요. 이번 전략이 성공할까에 대한 고민도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출마하면서 뭐 완주할 거냐 또 사퇴할 거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근데 네. 이번에는 이제 후보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좀 덜 외롭습니다. 그 질문을 저한테만 하는 게 아니라 반기문 네. 총장도 그 질문을 받고 안철수 네. 후보도 그런 질문을 받는데 이제 저는 우리 시민들도 이제 과거의 낡은 승자독식 정치 문화에서 해방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는 정치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승자독식이에요. 1등만 중요해요. 꼴찌도 중요하고 또 2등주 중요하고 그런 어떤 서로 비전과 정책을 둘러싼 경쟁이 존중되고 정권 교체는 그 과정에서 민주정치의 원칙에 따라서 어떤 한 당이 자신의 힘으로 정권을 잡기 어려우면 다른 여러 정당들과 소연정이 됐든 대연정이 됐든 정책과 또 권력 분점을 통해서 네. 연합을 하는 겁니다. 그 연합을 하는 실력도 집권 능력이에요. 네. 근데 그 정권 교체를 위해서 작은 당들은 희생이 돼야 되거나 네. 또 사퇴를 해야 되는 그런 것은 정말 그 승자독식의 이 청산돼야 될 문화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야당 지지자들 같은 경우에 심상정이 하면 잘할 텐데 심상정한테 표 주면 정권 교체 안 되지 않나 이런 우려를 많이 하시는데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 정의당은 촛불 민심을 닮은 정당이다. 가장 촛불과 가까운 정당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촛불 민심은 지금 강력한 정권 교체죠. 그런데 그 정권 교체가 단지 새누리당에서 민주당으로의 정권 교체 이상인 과감한 개혁을 요구하는 정권 교체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과감한 개혁 요구에 야당이 못 미치면 오히려 정권 교체가 더 위태로워진다. 이 점을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꾸만 구도 문제에 집착하는데 국민들은 개혁을 원한다. 근데 야당도 개혁에 대해서 별 의지가 없어 보인다 하면 대통령 탄핵 이후에 본격적으로 진행될 대통령 선거에서는 구도 싸움으로 이게 전락될 수가 있어요. 그건 촛불이 원하는 선거가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과감한 개혁을 책임질 수 있는 정의당 또 저 심상정의 지지가 높으면 높을수록 정권 교체도 확실하게 되고요. 또 다음 정부가 그만큼 더 개혁 정부가 될 것입니다. 정권 교체가 왜 확실하게 되냐? 제 지지율이 높아서 일당의 정권 교체를 위협하는 수준이 되면은 그런 국민의 뜻에 따라서 국민이 지지하는 그런 어떤 연합 정치가 모색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저와 정의당의 지지율이 높은 만큼 그 지지율만큼 또 반영되고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만큼 정책에 반영되면서 다음 정부가 개혁적인 어떤 정부가 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늘 사람들 만나면 내 마음은 심상정인데 어쩔 수 없이. 근데 어쩔 수 없이라는 말은 이제 더 이상 안 하셔도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정권 교체를 왜 유권자 여러분들이 걱정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선택을 하고 정권 교체에 대한 책임은 정당들 또 대통령 후보가 지는 겁니다. 저희 정의당과 저를 믿으시고 과감한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네. 좀 연합도 실력이다. 연합 정치가 그 어느 때보다 5개 정당 체제가 됐기 때문에 네네. 굉장히 이제 중요한 내용이 될 것 같고 정권 교체도 중요한데 어떤 정권 교체가 되는 것이냐 그리고 내 삶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어떤 대안을 가져다 줄 정권 교체냐 여기에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여기 더 드리면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것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네. 그런 결선 투표제를 이제 주장을 했는데 네. 일부 민주당 지지자분들이 이제 결선 투표제 제안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날카로운 반응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물론 이제 유동성이 커진다는 측면에서 경계할 수는 있는데 네. 이거는 20년 된 약속이거든요. 민주당의 20년 된 약속입니다. DJ 노무현 그리고 또 문재인 대표 시절까지 공약이었고 네. 당론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번 대선에 있어서도 국민들을 믿어야 됩니다. 국민들은 과감한 개혁을 추진하는 그런 후보나 정당을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저는 뭐 진즉부터 다원적인 정당 질서에서 선진적인 연합 정치가 가능한 정치가 돼야 그 국민들에게 가장 이롭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권 교체에 지장이 된다든지 또는 무슨 어떤 뭐 정의당의 어떤 당략적 요구라든지 이런 오해는 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1, 2위 간의 격차가 50% 이상으로 이렇게 나지 않으면 결선 투표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내부 경선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내부 경선에서 가져가는 시스템을 전국화하고 하는 것은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닐 수 있겠다. 이제 제가 말씀을 좀 이제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에 지금 대선 주자들이 다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화두가 공정이에요. 공정한 예. 경선. 근데 네. 이제 제가 지지율이 낮다는 지적을 많이 받는데 저는 사실 지금 이번 추석 연휴 때도 이제 저와 정의당의 뉴스는 정치 뉴스에서 사라졌어요. 거의. 그러니까 우리 당원들이 탄핵 국면에서 열심히 했더니 우리가 5당으로 밀리고 아예 화면에 사라졌다 이렇게 이제 자조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네. 우리가 부잣집 아들 딸들이나 가난한 집 아들 딸들이 에게도 공정한 기회가 보장돼야 되는 것처럼 큰 정당, 작은 정당 저희가 작지만 국민들이 선택한 원내 정당이거든요. 그 후보들 간에 공정한 경쟁의 기회가 보장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런 공정한 기회가 보장이 뭐 심상정이 무슨 일을 하는지 국민들이 알 도리가 없는데 네. 어떻게 지지를 하겠습니까? 거의 인터넷에만 의존해서 지금 오히려 교섭단체 소속 후보들보다 네. 지지율이 앞서는 것만 해도 저는 기적적인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특히 오마이뉴스 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네. 적극적으로 좀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80분, 81분 45초. 다른 분들보다 훨씬 더 많은 분량을 그렇습니까? 저희가 이제 할애를 끝내야 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좀 길게 저희가 네. 대선 주자로서의 그 식견 그리고 정책 비전을 좀 들어보는 자리였습니다. 다음 기회에 저희가 정치 현안으로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오늘은 얼마든지. 네, 예. 우리 뭐 너무 바쁘셔가지고 자주 못 나오시는데. 장윤선 우리 저 기자께서 예. 부르면 뭐 버선발로 항상 달려오는 사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